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 은정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은정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먹으면서 조금씩 대화가 되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은정이가 예쁘고 이 아이로 인해 행복합니다. 조금만 솔직히 말하자면 행복하지만 참 힘들어요. 저는 아이를 육아함과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일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든요. 아이를 돌보랴 쇼핑몰 업무를 하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그래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제 남편과 저만 보면 그저 웃어주는 우리 예쁜 딸 은정이 덕에 힘들어도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곤 해요. 지금은 이렇게 제 일을 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대학교 동창 박고은인데요. 박고은이라는 대학교 동창과 특별한 인연이 되었지만 그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까 해요. 말주변이나 글솜씨가 없어서 재밌게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사연을 듣기 위해 투자한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와 고은이는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고은이는 경제학과,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로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던 사이였어요. 고은이와 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말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내뱉는 성격인데 고은이는 남의 기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바로바로 해야만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옷을 입을 때 평범하고 편한 것을 더 선호했던 반면 고은이는 항상 불편하더라도 남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은이는 인기도 많고 주변에 남자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생활 내내 애인이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고은이는 말투부터 옷 입는 습관까지 달랐기에 동아리 활동을 했어도 엄청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고은이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들었고 저는 집 근처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저의 첫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실수해서 혼나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신 과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과장님은 저보다 7살이 많고 이름은 박은호였는데 우리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까지 생겼고 그 뒤로 6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제 남편의 여동생이 바로 저의 대학교 동창 박고은이더라고요. 연애할 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진조차 본 적이 없어서 여동생이 제 동창 박고은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뒤로 저는 고은이와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고은이는 서울에서 살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간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꽤 높아 보였어요. 대기업에 주식 투자까지 하며 돈을 많이 벌어서인지 말과 행동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옷도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처럼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더군요. 상견례 때도 저는 열심히 알아보고 제 기준에서 좋은 식당을 골라 예약했지만 남들은 인당 10만 원은 되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한다는데 너무 싸구려라는 등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고은이가 이런 식으로 저를 은근히 무시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고은이에게 크게 화를 내주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원래 예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진을 찍는 것도 정말 싫어했으며 결혼식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쁜 드레스나 사진이 잘 나오는 웨딩홀보다는 저를 축하해주러 오신 하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뷔페가 어떤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결혼식장을 골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남편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인공인 저보다 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신부 화장급으로 화장을 한 고은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가족들도 사진을 찍기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보다고 생각하며 마저 사진을 찍고 있는데 고은이가 자꾸 옆에서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았습니다. 고은이의 행동에 거슬려서 왜 그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냐고 했더니 드레스가 너무 싼 티가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고은이의 말에 남편은 우리가 고른 거니 그딴 소리 하려면 그냥 나가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고은이는 남편의 말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돈이 없어서 이런 곳을 예약하고 좋은 드레스도 못 입었냐며 저희를 무시해댔습니다. 남편은 그런 고은이에게 크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때 하객들이 오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사진을 찍을 때도 고은이가 제 뒤에 딱 달라붙어 서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제가 신부인지 아니면 고은이가 신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식 날 고은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리고 짜증이 났지만 새 출발을 하는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조용히 있었어요.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저의 결혼식이 마쳐지고 고은이는 이제 대학교 동창에서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아가씨가 된 고은이는 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신우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 후 친정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아가씨가 시부모님 옆에서 팔짱을 딱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시부모님께 절을 하고 앉아 있는데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아가씨가 왜 신혼여행 가서 자기한테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먼저 전화드리고 여행 중간중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부모님한테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신우한테도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혼내듯이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에게 둘이 대학교 동창의 나이는 같아도 본인이 윗사람임을 강조하며 새언니라고 부르고 말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가씨는 화가 나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간 아가씨는 다음날 저희가 신혼집으로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도 아가씨가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 더 아나무인이 된 것 같았고 최대한 아가씨와 부딪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친 후 저와 남편은 회사에 복귀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자꾸 피곤하고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제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선물처럼 바로 와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후부터 속이 너무 안 좋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헛구역질을 하고 음식을 생각만 해도 울렁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심지어 물에서도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임신을 했지만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회사는 복지가 좋지는 않았고 야근은 필수인 상황이라 아기를 낳고 나서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입덧을 핑계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관둔 후에는 입덧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혼자 회사에 다니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고 아기를 잘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조하며 매일 출근 시간에 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하고 오면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었답니다. 그렇게 집에서 태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새 집에서 쉬고 있다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서 참 편하겠어. 부럽다. 집에 있으니 편하긴 해도 육아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하느라 은근히 바쁘네. 넌 잘 지내지? 너? 어디서 아가씨한테 너라고 그래? 괜히 우리 엄마 앞에서 나한테 너라고 했다가 호칭 제대로 안 붙인다고 혼나지 말고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아가씨라고 불러. 새언니가 혼날까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집에 있겠다고 너무 퍼져만 있지 말고 옷도 좀 예쁘게 차려입고 있어. 나는 결혼하고 아기 가졌다고 회사 관두고 집에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김치국물 묻은 옷 입고 있는 여자들 너무 한심해. 아기 가졌다고 관리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새언니, 혹시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다 우리 오빠 바람나. 조심해. 이보세요, 아가씨. 그때 남편도 말했듯이 내가 아가씨보다 더 서열이 높은 거 알죠? 아가씨도 이제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혼해도 내가 하고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이고 네 남편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끊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와 전화를 끊고 제 모습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푸석한 얼굴에 목이 늘어나고 김치국물이 묻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자신이 참 미련해 보였어요. 아가씨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울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만 되면 집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했거든요. 우울한 제 목소리에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방금 아가씨와 통화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크게 화를 내며 걔는 원래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애니까 너무 마음 깊이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산부가 자기 몸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서 그딴 말 신경 쓰지 말고 살이 많이 쪄도 되니까 생각나는 음식 다 먹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나날들이 흘러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발하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 연휴 첫째 날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8시 정도에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아침을 먹고 치우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전날 와서 시부모님과 장을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가 시댁 근처에서 살면 그렇게 하겠지만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고 어제는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끝나서 바로 출발을 못했어. 너는 어제 온 거야? 너? 지금 아가씨한테 너?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친구였어도 지금은 신우관계야. 그러니까 나한테 존댓말 써.
그리고 차로 2시간이나 걸리니까 어제 너 혼자서라도 미리 왔었어야지. 우리 엄마가 어제 혼자 장을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그래. 이건 고은이 말이 맞아. 이제 둘이 서로 존댓말 꼬박꼬박 쓰고 이제 희정이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명절 전에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장도 보고 하자꾸나. 우리 집은 제사를 엄청 중요시하는 집안이거든. 그래서 장도 일주일 전부터 보고 난단다. 너에게 일주일 전부터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 하루 전에는 혼자서라도 꼭 오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명절 장을 보러 안 사람 혼자 여기에 오라고? 그것도 임신한 사람한테? 그리고 박고은, 너도 이제 새언니한테 존댓말 제대로 써. 너도 존댓말을 안 쓰면서 왜 새언니한테는 자꾸 존댓말을 하라고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짐을 챙기느라 잠도 얼마 못 자고 새벽부터 달려서 왔건만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게 오느라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타박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낼 겨를도 없이 남편이 먼저 두 모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잘 막아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저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로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했으니 거실에 앉아서 부침개를 부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물을 준비하셨어요. 남편은 시댁 화장실에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하느라 바빴고 아가씨는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부침개를 부친 지 1시간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제법 배가 나와서 그런지 앉아있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점점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이 저한테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고 하며 직접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낯선 시댁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불편해서 남편 옆에 앉아 잠시 다리를 펴고 벽에 등을 대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가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첫 명절에 와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한테 부침개를 부치게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옆에 와서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모녀의 상화에 아픈 허리를 붙잡고 남편과 둘이서 부침개를 부쳤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은 쉬고 저 혼자 부침개를 부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자신이 부치겠다고 하니 별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과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재밌기도 하고 그리 힘들지도 않더군요. 생각보다 부침개를 부치는 일이 일찍 끝났고 같이 뒷정리를 하는데 아가씨가 벌써 오후 1시라며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아가씨가 제게 밥상을 차리라고 해서 남편이 마저 뒷정리하고 저는 부엌에 들어가 반찬거리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부침개를 부칠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해물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수저를 놓고 찌개를 놓고 밥을 푼 다음에 시아버지와 아가씨를 불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원래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갈비찜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아가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살쪘네. 얼굴이 아주 달덩이야, 달덩이. 몸도 불어서 굴러가겠어. 새언니 입덧해서 밥 못 먹는다더니 순뻥이었네. 내가 같은 여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임신했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 다들 예전 몸매 못 찾고 항아리 몸매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갈비찜 같은 고기류 말고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서 관리 좀 해요. 새언니가 돼지처럼 뚱뚱해지면 같이 다니기 쪽팔려서 어떻게 다녀? 지금 내가 먹는 갈비찜이 아까워서 그러세요?
내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었다고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세요. 갈비찜을 엄청 먹던데요. 갈비찜은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언니 말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오빠가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집에 있어도 옷이 그게 뭐야?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그냥 편한 옷 입으면 되지. 뭘 그리 물어요? 이거 아울렛에서 샀어요. 왜요? 아울렛? 그 10,000원, 20,000원 쓰레기 옷 파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갓 30살인데 아울렛 같은 데서 옷을 사면 어떡해요. 좋은 옷 좀 사 입고 해요. 아, 언니는 일 안 하고 오빠는 월급이 적어서 좋은 옷을 못 사 입나? 그러게, 임신했다고 회사를 관둬버리면 어떡해? 한심하게. 야,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냐? 그리고 너 새언니가 회사 관두고 싶어서 관뒀어? 아기 생겨서 잘 키우려고 관둔 거잖아. 그리고 집에서 뭘 입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아가씨는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 외모와 옷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고,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말에 수긍하며 시댁에 올 때는 옷을 깔끔하고 좋은 것으로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보면 창피하다면서요. 갈비찜을 먹다가 달덩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이 쓰레기 옷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에 크게 화를 내긴 했지만 입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갑자기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도 불편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 식사가 마쳐지고 상을 치우려고 하니 남편 본인이 설거지한다고 하며 싱크대 앞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아까 부침개도 오빠가 부치더니 설거지도 오빠가 하느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그런 아가씨의 말에 남편은 누가 하면 어떠냐고 하며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허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서 힘들었는데 남편이 그리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설거지할 동안 상을 닦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뒷정리를 하고 과일을 깎았어요. 아가씨는 밥 먹고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얄밉고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말 섞고 하면 더 스트레스만 받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제게 콜라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과일을 깎고 있으니 직접 갖다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TV에 빠져서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제게 얼른 콜라를 가져다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주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아가씨가 입고 있던 하얀 운동복에 콜라를 쏟아버렸습니다. 야,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 100만 원짜리야. 그런 옷에 콜라를 쏟아버리면 어떡해? 그러게, 누가 집에서 100만 원짜리 운동복 입고 있으래요? 애초에 아가씨가 콜라를 가져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옷이 날개고 인품이고 사람이야. 하긴 10,000원, 20,000원짜리 1,000조가리 입는 네가 이 명품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너한테 이딴 말하는 내가 우습지. 이 옷 어떻게 할 거야? 됐다. 그냥 네가 이 옷 입어. 야, 도대체 새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만 좀 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진짜 더는 너랑 같이 한 장소에 못 있겠다. 임산부한테 살쪘다고 하질 않나? 옷 가지고 계속 시비이지 않나? 그렇게 네 돈 잘 번다고 유세 떨고 싶어? 그럼 다른 데 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은호야, 동생한테 아무리 그래도 말이 그게 뭐니? 좀 좋게 얘기할 수는 없어? 저게 결혼하더니 왜 저리 변했는지.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엄마도 좀 그만해. 고은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란 거 엄마 탓도 있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고 키우더니 성인이 된 지금도 낄 때 못 낄 때 구별 못하고 생각 없이 막말하잖아. 저러다가 언젠간 반드시 망한다고. 너 동생 망하라고 저주라도 퍼붓는 게냐? 아니, 명절날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냐? 세 사람이 들어와서 이번 명절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그리고 고은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야말로 왜 그리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고은이가 그럼 지금껏 옳은 말만 했다고? 참나. 나 진짜 이제 이 집 아들 노릇 못 해먹겠네.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내 와이프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이 집 아들 노릇 안 하고 나갈 테니까 셋이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바로 짐을 싸고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의 모습은 정말 듬직하고 멋져 보였어요. 집으로 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가씨가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기 때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더 많았는데 또 머리는 좋았는지 공부는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꼬박꼬박 학교도 다니고 그 당시에 없는 돈 끌어다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했는데 공부는 영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항상 성적이 나오지 않았네요.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께 비교를 당하며 자랐는데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런 대학교를 나와 복지도 좋지 않고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아가씨는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졸업 후 대기업까지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부모님은 아가씨가 잘못해도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해줬고 아가씨와 남편이 싸우기라도 하면 무조건 아가씨의 편만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가씨가 저렇게 막무가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다고 하며 다시는 제가 아가씨나 시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자신이 중간에서 잘 노력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화를 내주고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그저 고맙고 감동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저에게 딱히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아주 마음 편하게 태교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고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저와 남편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은정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끼리 지어도 되냐고 했더니 남편은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가씨한테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상관없다고 하며 대화하면 짜증만 나니 그냥 우리끼리 짓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제게 따로 축하한다거나 몸조리 잘하라는 전화가 없었어요.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 시부모님이 과하게 산후조리나 육아에 간섭해서 고부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그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무관심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 은정이의 100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냥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100일 잔치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첫 명절 때 아가씨와 크게 싸운 후로는 본 적도 없고 가족인데 이렇게 연을 끊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과 아가씨도 모시고 100일 잔치를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동의하면서 혹시라도 아가씨가 친정 가족들에게 말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며 친정 식구들을 먼저 초대하고 그 다음 주에 시댁 가족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저의 친정 부모님은 은정이 100일이라고 금반지와 유모차, 아이 내복과 같은 선물을 잔뜩 사서 왔습니다. 반면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손주를 보는데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고 아가씨는 웬 옷구러미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아가씨한테 이게 무슨 옷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입던 옷인데
이제 질려서 입지 않거든. 분리수거함에 버리려다가 새언니가 생각나지 뭐야? 이제 예전처럼 쓰레기 같은 10,000원, 20,000원짜리 옷 입지 말고 좋은 옷 좀 입어요. 이 옷들 내가 입던 옷이긴 하지만 다 명품이라서 꽤 비싸거든. 아마 이 옷을 입고 아이랑 같이 다니면 아마 이 동네 사람들 다들 쳐다볼걸? 아가씨는 나를 생각해서 옷을 가져왔다며 자랑하듯이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저에게 버리려던 옷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버리려던 옷을 기분 좋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아가씨의 생각 없는 말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옷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아니, 우리 집이 무슨 분리수거함이야? 옷 입다가 질려서 버리려면 너네 집 앞에다가 버려.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참 재수다. 나는 우리 새언니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나 원래 말 이쁘게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이 코트 한번 입어봐요. 이거 조금 구김이 갔어도 살 때는 몇백 주고 산 옷이야. 한번 입어봐. 아가씨는 싫다는 제게 억지로 코트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지 못한 제게는 코트가 정말 작았고 결국 코트를 입다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 옷 엄청 크게 나왔는데도 새언니한테는 작나 봐요. 아이고, 우리 새언니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 옷도 안 맞으면 다른 옷들도 다 안 맞겠다. 이 옷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다 열심히 살 빼고 입어요. 내가 옷을 잘 관리 못해서 그렇지 다 명품이야. 다 하면 아마 1,000,000원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언제 이딴 명품 옷 필요하대? 나는 이런 옷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들 가지고 당장 나가. 당장. 예. 너는 고은이가 너 생각해서 옷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왜 그리 소란이니? 그냥 살 빼고 입으면 되지. 네가 살쪄서 못 입는 거를 왜 고은이 탓을 해? 지금 아가씨가 저를 생각해서 이 옷을 주는 것으로 보이세요? 일부러 작은 옷 가져와서 저 곤란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엄마도 고은이도 다들 너무하네. 그래도 집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집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안아 모이는지. 다들 나가요. 그리고 고은이 너는 네가 가져온 쓰레기들 그대로 다 들고 나가라. 하나라도 놓고 가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과 1년 정도 아예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은정이 돌잔치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도 우리 가족에 대해 크게 궁금해하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은정이와 생활하는 것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했어요. 은정이가 돌 지나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저도 일을 다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정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 동네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서 지금 당장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 요새는 재택 온라인 부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나름 공부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었어요.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인데 집에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아기 과자값을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며 쇼핑몰에 제품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고 한 달에 순이익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버는 게 어디냐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었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온라인 부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한 달에 집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집에서 은정이를 돌보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버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대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아는 분이 회사를 차리셨는데 산업 디자인과 출신의 프리랜서를 찾고 있다며 한번 일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출퇴근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일하며 건당 돈을 받는 것이었는데 금액이 꽤 높았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 없이 틈틈이 해야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부업들과 함께하면 한 달에 집에서 꽤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도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가 되어 연봉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던 날 남편은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여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매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명품 옷 한 벌 못 사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며 저에게 명품 옷 몇 벌과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확실히 명품은 재질이 다르고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은정이와 함께 다니면 이런 옷이 오히려 불편해서 저는 그 옷을 고스란히 장롱 안에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우리의 편하고 행복할 미래를 꿈꾸며 일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고 정말 피곤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시댁에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얼핏 들어보니 아가씨가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한다고 하며 꼭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꽤 잘 사는 집 아들이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니 옷도 최대한 잘 입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잠시 후 제게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명품관으로 가서 저에게 잘 어울리는 명품 옷 몇 벌과 가방, 신발까지 샀어요. 남편 역시 명품 정장을 몇 벌 샀고 은정이 옷도 명품으로 샀습니다. 이 명품 옷을 입고 상견례 때 아가씨가 더는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고 했어요. 드디어 한 달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먼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직 남자 쪽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의 2년 만에 만난 시댁 식구들은 이전과는 다른 우리 가족의 옷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가씨는 얼마 전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관두고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었더라고요. 원래 경제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주식 투자를 부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던 터라 꽤 수익이 잘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과 제 앞에서 돈 자랑을 해댔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도대체 어떤 돈이 있어서 명품 옷과 가방을 다 샀어요? 그 구두도 꽤 비싼 브랜드의 것인데 설마 오늘 상견례 온다고 집 팔고 온 것은 아니죠? 새언니는 백수에 오빠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 다니는데 이거 지금 다 사려면 몇 달치 월급일 텐데? 저희가 집을 팔고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아가씨 상견례나 잘하세요. 그깟 돈 좀 잘 번다고 유세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살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인터넷이나 다른 기사들 좀 보세요. 새언니처럼 며느리 도리 안 하면 욕먹어요. 그래도 나나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기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앞으로 아가씨나 며느리 도리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저와 아가씨의 목소리가 더 커지려는 찰나 아가씨와 결혼할 사람과 그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잘 사는 집이라 그런지 오가는 예물이나 혼수, 예단의 금액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혼할 날짜는 앞으로 3개월 후로 정하고 상견례가 맞춰졌습니다. 그 뒤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늘 그래왔듯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아가씨가 제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어린 은정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예전과는 다르게 명품이 아닌 쓰레기 옷이라고 부르던 아울렛 옷을 입고 집으로 왔어요. 얼굴도 푸석해졌고 얼굴도 울상인 것이 이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아가씨한테 결혼 준비로 바쁘고 행복할 예비 신부가 왜 이런 꼴로 나타났냐고 물었어요. 사실 파혼당했어요. 예비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 걸렸거든요. 완전히 내 잘못이기에 웨딩홀 예약한 거며 집 계약한 거며 그 위약금 다 내 돈으로 물고 위자료까지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그동안 모은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새언니? 저번에 보니까 명품 옷 입는 거 보니 돈 잘 벌던 것 같은데 부탁할게요. 돈? 설마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내가 돈이 어딨어요? 아가씨 말대로 나는 백수에 남편은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그러게 주식한다고 회사를 관둬버리면 어떡해. 한심하게. 나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은 없어요. 아, 내가 입던 옷들은 있는데 그 옷 드릴까요? 잠시만요. 저는 불편해서 잘 입지 못하고 장롱에 고스란히 모셔두었던 명품 옷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생각지도 못한 명품 옷을 보며 이것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며 놀라더라고요. 순간 저는 이전에 아가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내가 입던 옷인데 이제 질려서 안 입거든요. 분리수거함에 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딱 아가씨가 나타났네. 우리 아직 30대인데 쓰레기 같은 10,000원, 20,000원짜리 아울렛 옷 입지 말고 좀 좋은 옷 입어요. 이 옷 다 하면 아마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나올 거예요. 저는 은정이 100일 때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아가씨는 제 앞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가 엄청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꽉 막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네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인데 기억나니?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그리고 나는 너한테 빌려줄 돈 따위는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아니 그냥 내 눈앞에서 평생 나타나지 마. 너만 보면 짜증나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아가씨는 분노에 가득 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제가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하자마자 하나뿐인 신우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 도와주지도 않고 쫓아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며 제가 문제아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저의 전화를 빼앗아서는 고은이 걔가 일 저질러 놓고 왜 우리한테 돈을 찾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걔한테 돈을 빌려줄 이유 하나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 시댁 가족들은 저나 남편에게 연락이 없었고 우리 3명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나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아가씨는 살던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파혼도하고 큰 돈을 날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매일 술만 찾고 있고 시댁 동네의 아가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순식간에 다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가씨 덕에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학교 동창과 가족이 되었지만 끝내는 악연이 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아가씨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그럴 수도 있으니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요새 저와 남편은 둘 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나름 만족스럽고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참, 여기 사연에서 보면 시부모님이나 신우와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서 모른 척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 터져하는 사연이 참 많던데 제 남편은 그러지 않아 주어서 너무 고맙네요. 저에게 큰 행복을 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댁복은 없어도 남편 복과 자식 복, 일 복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그리고 집에서 저의 적성에 잘 맞는 일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글솜씨가 부족한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